반갑습니다. 하지혜 선생님입니다. 오독비법 핵심 특강. 자, 두 번째 강좌입니다. 두 번째 강 시문학 유형 베스트 5입니다. 자, 시가문학 유형 베스트. 5가지 유형을 선생님이 직접 나누었는데요. 일단 독해법부터 먼저 다시 한번 전강에서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해법 어떤 거였죠? 외우셨나요? 자, 뭐였어요? 서, 구, 처, 시공, 화대, 지적. 서구처, 시공화대, 지적. 그 다음 서가 뭐였어요? 서술어를 중심으로 독해하라. 시의 구조를 이해하라. 처한 상황을 구분하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체크하시고 화자와 대상 구분해 가시면서 하시고 화자를 구분하셨으면 당연히 청자도 좀 보시고요. 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났는지 드러나지 않았는지. 그 다음 지시어와 접속어도 잘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5가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입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두 번째, 시어의 함축적 이미지. 그 다음 세 번째, 표현 및 발상. 네 번째, 감상 관점 및 종합적 감상. 다섯 번째, 시적 변용. 이 5개의 유형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각각 2-3문제씩 선생님이 중요한 문제들만 좀 뽑아서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그 풀이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응용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처정태를 찾는 거예요, 항상. 처한 상황, 정서, 태도. 정서와 태도 문제는요, 정서와 태도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의 구조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처정태, 처한 상황, 정서, 태도. 그 구조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한 상황도 찾고, 왜냐면 정서라는 것이 같은 슬픔이 나와도 고향을 잃은 슬픔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슬픔과는 달라요. 같은 정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2개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냥 슬픈 정서만 고르면 되는 건데 그 세부적인 거를 구분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한 상황과 같이 일치하는지를 보세요. 다시 뭐라고요? 처한 상황과의 일치 여부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서가 그냥 정서와 태도만 뽑는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과 같이 붙어 다니는 거야, 처정태가. 그 다음 시어의 함축적 이미지, 문맥적인 이미지를 보셔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표현 및 발상, 국어 지식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표현 및 발상에 나오는 그 용어들을 모른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요 공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오독비법 강좌 2가지 유형이 있죠. 기초부터 개념까지. 그 다음에 개념부터 실전까지. 기초부터 개념, 개념부터 실전. 이렇게 있으면 이 기계는 주로 이제 표현 및 발상이라든가 아니면 정서와 태도에 나오는 그런 선택지 용어 있죠. 그 용어에 철저하게 그 용어에 맞춘 여러분이 그런 용어들이 뭔지를 몰라서 틀리거든요. 철저하게 그 용어를 공부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히 나가는 그런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출문제와 다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구성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부터 실전까지 요것은 이제 문제 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실전 문제의 경우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초까지 재가면서 여러분이 실전의 분위기를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 용어가 자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듣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념은 여기 돼 있다. 그러면 이 개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념에 대한 걸 하거든요. 선택지를 보면서 이건 어떤 거고 하고 설명 다 해요.
하지만 이제 이 개념 쪽을 더 하겠다는 쪽은 이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개념과 실전 위주로 나는 어느 정도 기초 개념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표현 및 발상. 요거는 당연히 국어 지식적인 측면. 대꾸법이 뭔지도 모르면 절대 못 풉니다. 서리법이 뭔지도 모르면 못 풀어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그런 문제 유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형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개념을 익혀야만 풀 수 있는 유형이죠. 그 다음에 감상 관점 및 종합적 감상, 요거 이제 내재적 감상, 외재적 감상 그런 거, 보기 들어간 감상 문제, 시적 변형 그러면 시에서 시로 변화시켜 놓고 뭐 달라진 거 물어본다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시에서 소설로 변화시켜 놓고 물어본다든가, 소시에서 뭐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변화시켜 놓고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을 시적 변형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문학 유형 베스트 5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유형,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유형을 들어가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거를 프린트를 다 풀어놓고 듣지 마시고요. 선생님 강의의 특성이 선생님이 뭐 매 강의에 OT마다 얘기를 하겠지만 풀으라고 할 때 푸세요. 풀으라고 할 때 풀고 해봐 할 때 하세요. 오프라인처럼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선생님이 강의 구성 방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풀으라고 할 때 푸세요. 이 강의는 사실 문제 유형이 선생님이 핵심 특강이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정도만 넣었지만 이제 본 강좌로 들어가게 되면은 선생님이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기본적인 유형을 선생님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뒤에 것이 좀 더 빨리 풀린다거나 정확하게 맞는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의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강의하는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이 강의의 방법이 선생님이 몇 년간을 하면서 실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온라인에서 자신있게 선생님이 이걸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걸 잘 따라오셔야만이 선생님이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숙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잘 따라오세요. 반드시 언어 영역은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습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학습법 코너라든가 그런 그 방법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다시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유형,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유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다시 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시적 화자의 태도라는 것은 선생님이 그냥 태도만 보면 된다 그러지 않았죠. 뭐라 그랬어요? 처정태를 같이 보라 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처정태를 같이 봐라. 그럼 처한 상황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자, 쭉 보시면 지금 눈 내리고 보이시죠?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아득하니 이랬어요. 그럼 눈이라는 시어가 매화라는 꽃이랑 같이 나왔어. 꽃과 같이 나오면 눈은 반드시 마이너스예요. 식물을 죽이잖아. 선생님이 식물 키우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집에도 나무도 정말 큰 거 있고 그래요. 근데 몇 년 동안 기른 애들이 있거든요. 한 3년 동안 기른 애들이 있었다? 근데 선생님이 걔네들 항상 실내에 놓다가 이사를 한번 가가지고 바깥에 놓은 거야. 근데 겨울을 맞았어. 선생님이 깜빡 잊어먹고 밖에 둔 거예요. 그래 걔네가 얼어 죽었어요. 3년을 기른 선생님 자식 같은 애들이었는데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요. 식물은 죽어요. 그러니까 눈과 꽃이 같이 나오면 눈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쵸? 근데 서술상으로 이제 문맥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눈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마이너스고 꽃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내리고 매화향기 아득하니.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어미에 의해서 의지적인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한 상황, 마이너스 현실에 대해서 의지적인 태도가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몇 번이 되겠습니까?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이지기 바로 마이너스 현실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극복 의지, 의지적 어조가 나오고 있죠. 태도. 마지막 부분에 또는 어미를 통해서 나오기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찝어서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 봐봐. 선택지에 있는 이 말이 부정적 인식이라는 말이 시의 어느 부분과 연관이 되는지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이 선택지에 나오는 말이 시의 어느 부분과 연관이 되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지문에서 직접 밑줄을 그으면서 찾아서 밑줄을 그으세요. 그게 실력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찾아서 밑줄을 그으세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거 같아 하고 찍어서 맞은 거는
진정한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문에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출제자들이 지문을 보고 문제를 내잖아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게끔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딘지 찾으셔가지고 밑줄을 그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문제도 그걸 하시고 기출문제 앞으로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도 그렇게 찾아가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A와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 있는 것은 그랬어요. 그럼 정서와 태도 유형이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문제 여러분 1번 찍은 학생 많죠? 네. 이걸 보면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내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르며 부른다라는 것이 나오니까 부르는 태도니까 1번에 부르는 거 불러보노라 선생님 이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1번을 많이 찍어요. 함정입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죠? 그냥 정서만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처정태를 같이 보라 그랬죠. 처한 상황이 얘가 플러스 현실이야 마이너스 현실이야.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현실이에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그러니까 님이란 말이야. 님. 정서와 태도 슬픔이에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인데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보세요. 왜 틀리냐면 타오르는 꽃성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자, 꽃성에 있잖아요. 플러스 현실이에요? 마이너스 현실이에요? 이곳에 등장하는 현실은 마이너스 현실. 꽃성에서 나비가 있잖아. 꽃을 보면 나비가 막 좋아 날아다니겠지 이러면서 당연히 플러스 현실이지. 현실 찾으라 했잖아. 그치? 플러스 현실 속에 나비가 막 날아다니면서 이 나비를 내가 너를 불러본대요. 얘는 마이너스 현실이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이 시를 본다면 264의 꽃이잖아요. 264에 연관돼서 얘는 독립된 세상이라든가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그걸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자체에서 찾아내도 얘는 마이너스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당신, 사랑하는 사람, 당신 또는 뭐 그대 이런 말로 나오잖아. 따라가다 그만 빈 갯벌이 되어 눕고 말았다. 쓸쓸한 이 바다에 다시 겨우려고 물살에 치고 돌아오지 못한 채 멈추어선 나를 여기 뭐라고 나왔어?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한 채 멈추어선 나를 자, 이거 지금 당신을 따라가다 끝까지 막 부르는 거랑 태도도 똑같죠. 자, 그러면서 오래도록 가둬놓고 있었다 하고 나오는 게 지금 시적 화자의 처한 상황, 님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런 상황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다의 공통점. 지금 이 정서와 태도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문제처럼 태도 문제, 그러니까 정서만 물어보거나 아니면 태도만 물어보거나 또는 정서와 태도를 같이 물어보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처정태 같이 보라 그랬어. 처정태. 다시 따라해. 처정태. 시적 화자의 처정태를 같이 봐라. 그 다음 가부터 나까지 공차 문제. 공차 문제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공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것을 물어보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든 선택지를 잘 아셔야 돼요. 공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세요. 이 공통점 차이점은 선택지가 지금 정서와 태도에 대한 선택지와 표현 및 발상의 선택지가 섞여서 나오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서 가서 찾는 걸 하세요. 다시 문제의 선택지를 보시면서 가서 찾는 걸. 자,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선택지를 먼저 봐서 기준을 좀 잡으세요.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 비판적 태도 그러면 비판적 태도 그러면요. 사회적인 시여야 돼요. 다시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 보통 사회적인 의미가 들어간 시가 비판적인 태도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태도 이러면 어떤 시를 얘기하는 것인가? 선택지를 보고 그냥 비판 그럼 부정적인 현실 나오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냥 뭐 이별의 현실도 이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만 연결시키면 안 돼. 비판적 태도 그러면은 보통 어떤 시를 말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택지에 대해서 또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 낙관적 전망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시의 어딜 봐야 돼? 시의 끝부분을 봐야지. 끝부분 봤는데 앞으로 잘 될 거야. 플러스가 나와야죠.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들어간다. 그럼 의지.
뭐 요것도 이제 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의지가 드러난다 했기 때문에 어딜 보세요? 어미나 어휘 중에서 그리고 시의 주로 뒷부분 쪽을 보시면서 의지적 태도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내용인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 즉 연민의 태도가 드러나는지. 이건 뭘 보시면 돼요? 정서잖아. 정서와 태도. 그럼 서술어 위주로 보시면 되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 대결 의식이면 뭐 맞서 싸우겠다라든가 그런 게 드러나는지. 그것도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다의 공통점 한번 해볼까요?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가시부터 한번 보자. 가시에 보시면 이거 선생님이랑 아까 독해훈련 앞강에서 했을 때 했던 내용이죠. 서술어 중에 뭐가 있어요? 가엾어집니다. 가엾어집니다 했고 나시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지금 그 손질이 안악내들에 대해서 빈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하고 딱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오죽 힘들까 이렇게 여기는 거. 그 다음 다시에 보시면 안쓰러웠지요 서술어 나오죠. 예, 그런 어떤 서술어 중심으로 독해를 하시면서 이게 체크가 되어 있었다면 지문 독해를 하면서 이게 체크가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지문 독해를 할 때 모르는 작품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라? 서술어 위주로 보시고 아는 작품일 경우에도 서술어만 쭉쭉 줄을 거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정서와 태도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제와 직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시문학 유형 베스트 5 두 번째입니다. 시어의 함축적 의미 유형이죠. 시어의 함축적 의미 유형은 어딜 봐라? 앞 시어를 둘러싼 앞 수식어, 뒤 서술어를 봐라. 그랬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가야겠죠. 문제가 길어요. 그럼 문제 똑바로 읽어야 돼, 항상. 이걸 대충 읽으면 그냥 틀려버려요. 문제 똑바로 읽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힌트는 안 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문제를 볼까요? 나의 이중섭에게 다의 거울을 주었다고 가정할 때 그 거울에 비칠 형상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중섭에게 다의 거울을 주었대요. 다의 거울을 이중섭한테 줬다니까 당연히 거울의 함축적 의미를 뽑아서 이중섭한테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똑바로 읽는다라는 것은 그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거울의 문맥적인 의미, 거울의 함축적 의미를 보고 그 거울에 비칠 형상, 즉 다에서 이 거울에 비칠 형상을 먼저 찾고 다시 물어보는 게 뭐예요? 거울에 비칠 형상이잖아. 그럼 다에 비치는 게 뭐냐? 그걸 보고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자, 보세요. 다시를 보시면 외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얼굴과 거울에 비치는 게 뭐야? 내 얼굴과 어린 내 얼굴이 비칩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두 사람 얼굴이 비추잖아. 그럼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아니고 둘이어야 돼.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 나와요? 내 얼굴과 외할머니 얼굴이 함께 나란히 비치죠. 그럼 내 얼굴과 외할머니는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란 말이야. 그럼 이중섭한테 그걸 줬을 때 이중섭 자기의 얼굴과 이중섭이 그리워하는 대상, 외할머니와 같은 존재. 이중섭이 그리워하는 대상 아내였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갖다 대입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시작.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이렇게 시어를 이제 쭉쭉쭉 지정을 해주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 기억, 뭐뭐이다. 니은, 뭐뭐이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선택지에 있는 말을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 가서 요 밑줄 앞뒤에 요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이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는 문맥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 이걸 가지고 문맥적인 의미를 이렇게 써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라? 여기에 있는 말을 먼저 보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빠르다. 자, 그러면 군산 묵은장과 선지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자, 선지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리길과 더불어 안악내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자, 기억 봐봐. 시오리길. 시오리길 한밤중이니 십리길 더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군산 묵은장과 선지리 사이의 거리 맞죠? 처한 상황 더 가야지. 한밤중이니 한밤중에 십리길 더 가야 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상황 나타내는 거 맞죠? 끼리끼리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 그럼 공동체적 삶과 연관이 되는지. 의존한 삶, 의존, 함께 사는 거니까 공동체적 삶의 공감. 맞죠? 세 번째, 늦된 나무가 피워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자, 기대. 앞뒤에 있나 봐봐.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임으로 라는 표현 나오죠. 꽃불 성화가 환하게 타오를 것임으로 기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밑줄 앞뒤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밑줄 문제. 비문학에서도 밑줄 문제는 밑줄 문제 앞뒤에 답이 있거든요. 밑줄 앞뒤에. 근데 이게 시어의 함축적음이 똑같은 거야. 문맥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영역을 풀다 보면요.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푸는 방법이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독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읽으면 돼요. 다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읽으면 됩니다. 앞뒤를 읽거나 전체를 읽거나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거나 다 똑같습니다. 읽어내는데 그 읽어내는 것을 이 문제가 어디서 난 건지 문제 유형을 하는 이유는 그래요. 이런 문제를 만들 때 어디서 문제를 내는 건지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학습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건 문제 유형별로 강의를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자, 기대감 체크해 놓고 가서 앞뒤에서 찾으면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길로 일탈적인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자, 일탈적인 삶, 일탈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일탈. 자, 제자리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자, 헤매고 다녔던 난만한 봄길.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제자리 찾지 못해 헤매고 방황했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뒤를 보면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서성거렸죠. 깨달음을 얻으려는 공간. 방황의 공간. 뭐 이런 게 나와야지 이게 일탈적 삶이면 벗어나는 얘가 어딘가로 이렇게 뛰어나가는 벗어나는 그런 게 나왔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그 다음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다시 뭐랑 관련하여? 깨달음과 관련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네요. 겸손한 태도. 그럼 미음을 보시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가난한 소망, 소망을 적은 종이,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자, 깨달음과 관련하여,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그 앞에 보세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 서성거렸죠.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원을 적은 종이,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불타는 것들 사이에서 가난한 소신공양, 뭔가 늦었지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겸손한 거 맞죠?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는 거죠. 왜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에 가난한 소지 이랬으니까 앞에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대비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맞고 깨달음과 관련한 거 맞습니다. 앞뒤 문맥에 깨달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시어를 둘러싼 앞뒤 문맥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르는 장소, 확인. 바닷가 가보세요. 화자가 있다는 말 나와요? 화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이 바닷가에 멎어버렸다 했죠. 말이 가 있는 장소지. 화자가 있다는 말 정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화자가 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1번을 찍은 학생들 너무 많죠. 그죠? 화자가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애매하다 싶으면 남겨놓고 나머지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일단 얘는 아니야. 조대로 내려가니 이건 화자가 내려간 게 맞죠. 그래 얘는 맞아요. 그 다음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지향이 아닌 거지. 화자가 원하는 게 아닌 거야. 서술을 보시면 되죠. 자, 산세. 산세와 산대주의 입맛을 잃었다 그랬죠. 그럼 지향에서 벗어난 거 맞습니다. 그 다음 을리녹척. 구태여 내 마음이 추여가 아니로다. 부정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맞죠. 정확하죠? 서술어에 의해서 풉니다. 그 다음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그럼 처지가 이 개벽이나 성세라는 단어 앞뒤에 화자의 처지가 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간다던가 처지가 변하는 게 나와야 돼요. 전환되는 게 나와야 돼요. 전환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앞뒤 문맥에.
그 다음 물납바닥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보통은 물납바닥 보통 이렇게 얼굴을 비춰본다거나 그러면 자아 성찰, 반성 이쪽으로 흐르긴 하는데요. 얘는 아니야. 왜? 얘는 지금 물납바닥에 얼굴이나 비추는 헤엄도 모르는 애처럼 그냥 이럴 뿐이야. 약간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성찰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라는 것도 역시 그림자에 저 잘 보려면 여기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가 자기 잡는 건 줄 알고 착각하는 착각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이번님. 부러워하는 대상? 부러워하는 건 플러스여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처럼 그때 썼을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처럼 이렇게 할 뿐이야. 무기력한 거니까 마이너스야, 얘가. 그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문항 유형 베스트 5. 유형 3. 표현 및 발상. 표현 및 발상은 국어 지식적인 측면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풀어요? 선택지를 먼저 보고 가서 찾는 거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1번 봅시다. 농촌 생활의 분주함과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 생활의 분주함과 여유로움 그랬어요. 그럼 분주함 어디 있습니까? 땀 흘리는 거. 그쵸?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여유로움은 어디 있어요? 바람 쐬면서 쉬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 가서 찾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찾거든요. 근데 지문을 먼저 읽고 가서 있었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읽고 가면 잘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감으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택지를 먼저 읽고 가서 정확하게 어딘지를 체크를 하세요. 아예 지문에다 체크하세요. 그 체크하지 않고 그냥 풀고 그냥 눈으로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도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다 체크를 하면서 풀어요. 응? 여러분도 역시 체크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체크하고 가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유대감이 드러나 있어. 유대감 같아.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 유대감이 표현된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찝을 수 있어야 그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유대감이 잘 드러나 있어. 어디 있어요? 길 가는 손님네가 안 듯이 머물러 있어. 같이 있잖아. 유대감이죠. 함께 있어요. 그 다음 낮에서 저녁으로의 시간경과와 함께 낮에서 저녁으로의 시간경과 공간적인 이동. 그럼 이게 다 체크가 돼야지. 낮, 볕은 쬐일 대로 뜬다. 볕 체크. 그 다음 해지거든 체크. 그럼 낮에 저녁 맞죠? 공간적 이동 어디 있어요? 홈이 메고 돌아올제라고 공간적 이동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의문형으로 시상을 매듭지어서 삶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의문형으로 시상을 매듭지어 그랬어요. 그럼 어딜 봐야 돼요? 시상을 매듭지어니까 시의 끝부분을 봐야지. 시조라면은 이게 지금 시조잖아요. 시조면은 시상을 매듭짓는다. 즉 종장을 얘기합니다. 종장의 의문형인지 확인해. 음력 맞죠? 머무는 고, 재촉하는 고. 매듭짓네요.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 반성적인 태도인지. 반성적 태도가 틀렸죠? 반성적 태도가 드러난 거는 어떤 거냐면요. 정약용의 보리타작 노래라고 탐액행이라는 한시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무엇하러 벼슬길에 머무르는 곳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내가 뭐하러 벼슬길에 머무르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의문형으로 제시가 되면서 반성하는 거죠. 벼슬길에 머무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자기의 그 지난 날을 반성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맞지 않습니다. 의문형으로 시상 매듭 짓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지를 볼 때 선택지를 갈라서 얘랑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비문학 할 때도 주어와 서술을 나눠서 보기도 하고 또는 그 문제를 풀 때 문장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럼 반드시 그 두 개를 다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어의 반복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그럼 정확하게 찾아. 그냥 반복, 대충 반복이야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 시어의 반복 그럼 뭐야? 단어를 반복시켜야 돼. 어디 있어요? 돌아가자. 단어를 반복시켰죠. 이게 시어 반복입니다. 이런 게. 시어 반복과 시구 반복 달라요. 응? 시구 반복은 두 어절 이상이 시구예요. 자, 시어 반복이 있고요. 유사한 구조라는 건 뭐냐면 문장 구조를 얘기해요. 유사한 구조, 즉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긴바람 흘리 불제, 리을제, 머무는 고 이게 첫 번째 4장이죠. 그 다음 장은 돌아올제, 재촉하는 고 이렇게 끝나잖아. 문장 구조가 똑같죠. 그렇죠? 이런 걸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하고 뭐뭐할 때 뭐뭐한다. 그 다음 연도 나는 뭐뭐하고 뭐뭐할 때 뭐뭐한다. 이런 게 문장 구조의 반복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조를 반복하는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A와 B만 보고 있죠. 그럼 A와 B를 비교하시면 돼요. 일단 선택지를 보고 A와 B로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A는 B와 달리, 그럼 여기 봐봐. 이게 유행하는 선택지거든요. 이렇게 A는 B와 달리 이렇게 표시하세요. 또는 A와 달리 B는 이렇게 나오면 A와 달리 밑줄 치시고 B는 했을 때 강조되는 지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헷갈립니다. 반드시 이거 체크하시면서 가세요. A는 대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그럼 봐. B와 달리니까 A의 대조가 있어야 되면서 B에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확인해야 하는 거지. 근데 보통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얘만 보지 얘를 안 보고 확인 안 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그러면 A의 대조가 있나요? A의 대조가 있나요? 없죠? 그쵸? A의 대조가 없습니다. 그 다음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 나란히 놓아서 유사한 구절이 있나요? 유사한 구절이라는 것은 유사한 그런 형식이라든가 유사한 비슷한 내용의 구절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시끌짝하게 지저댄다. 개까지 지저댄다. 그 다음에 남이 아니다. 나오죠. 소리와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의좋은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비슷한 문장 구절을 나란히 놓고 있죠. 이런 걸 병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는 유사한 구절 병치, B와 달리니까 B의 유사한 구절 병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사한 구절이 아니죠. 그렇죠? 유사한 구절이라는 것은 2어절 이상의 구절이 유사하게 반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유사하게 병치, 나란히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B는 A와 달리 B의 동그라미,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공감각 심상이 뭐죠? 푸른 종소리 이런 것처럼, 종소리 뭐야? 청각적인 심상이지, 청각적 심상을 푸른, 시각화, 이렇게 변화. 그러니까 일단 공감각 심상은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소리인데 어떻게 푸른 색깔이야? 말이 안 되지. 이런 거 찾아주시면 되는데 B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B는 A와 달리 그랬어요. B에다 동그라미 치셔야죠.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다시 뭐라고요? 현재 시제. 어디 보셔야 돼요? 서술어 보셔야겠네요. B의 현재 시제인가요? 발견했지요? 있었지요? 그냥 지워지죠? 그죠? 그 다음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자, 의성어 있나요? B의 의성어 없습니다. 근데 A에는 뭐가 여, 다, 여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틀렸죠. B는 청각적인 심상이 나오는 게 없어요. A가 청각적 심상이 있죠. 개 짖는 소리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다음 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통점이라 해도 얘는 표현 및 발상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 보고 그냥 가시면 돼요. 똑같이 푸는 거예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요.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려면 자연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다양한 색채, 푸르게 다양한 색채니까 뭐 꽃은 붉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채어가 다양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나와줘야 되고 자연의 실상이니까 자연의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게 있나요? 가에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는 다시엔 있어요. 다시에 보면 원근산천이 홍이를 띠고 만경창파 모두 다 금빛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가 맞죠. 의인화된 청자 그랬어요. 그럼 의인화된 청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에 있어요? 꽃차 있네요. 불러놨잖아.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거니까 누구야, 뭐하니, 뭐 이게 말을 건네는 거잖아. 그러니까 꽃차, 이거 자체가 말을 건네는 방식, 의인화된 청자에게. 자, 그 다음은 나시에는 어디 있어? 나무들아 있네요, 나무들아. 그 다음에 다시에는 어디예요? 백구야 있네요. 그쵸? 정확하게 2번 맞습니다. 정형전,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찾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선택지에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완벽히 잡는 오독비법, 개념 실전, 개실편 있잖아요. 그 개실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그 선택지 선생님이 이렇게 쭉 주고 훈련 문제도 주거든요. 그럼 훈련 문제를 풀어보고 그 선택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입실 5분 전 노트를 만드는 걸 해요. 그건 선생님이 이벤트 중에 이벤트도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보시면 중간중간 선생님이 가끔 이거 이벤트 이러고 시작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근데 그 이벤트라는 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뭐 입실 5분 전 노트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선생님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이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이 선택지가 뭔지 정리를 해서 내가 완전히 씹어 먹어야 돼. 여기 있는 이것도 정리를 해놓는 거지.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뭔지를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예시를 적어놓는 거예요. 예시를 들 수 있어야 돼. 아, 이런 거구나. 그래야 응용을 하거든. 그 다음 네 번째,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 정형적인 운율. 정형적인 운율이라는 건 정형률을 지닌 걸 얘기하는 거죠. 정형률 지닌 거는 다시밖에 없죠. 다시가 가사잖아요. 가사. 여러분 가사가 어떤 건지 아세요? 가사 사사조사음보의 정형시잖아요. 이거는 얘들아 장르상의 특징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선생님 강좌 중에서 고전문학 마인드맵 고전문학 완성이란 강좌 있거든요. 그 강좌에서 첫 번째 1강에 보면요. 전체 마인드맵 흐름 정리, 장르 정리가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듣고 장르 정리를 하세요. 꼭. 아시겠죠? 장르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지문에서 낯선 시가 나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필수시 고전시가가 나오잖아요. 고전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되어 있는 학생은 반드시 고전문학 마인드맵 고전문학 완성 그 강좌와 같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전문학은 알고 나면 사실은 쉽거든요. 왜냐하면 작품 자체가 한정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작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해석은 할 수 있어. 선생님 독해법 가르쳐줬잖아. 해석은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응용할 수 있게 해드려요. 오독비법 강좌는 그런 해석법을 적용시키는 강좌이기 때문에 돼요. 하지만 필수 작품이 있을 경우에 그거는 알고 있어야 시간 단축이 되죠. 비문학 이런 거 어려운 거 나왔어요. 이번 연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잖아요. 비문학. 그러면 이제 어디서 단축을 해야 돼요? 문학이라든가 쉽게 풀 수 있는 것에서 단축을 해주어야 하죠. 고전문학 나왔을 때 아는 작품이면 빠르게 체킹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체킹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는 작품을 그냥 이렇게 필수 작품조차도 안 해놨다면 다른 애들은 쭉쭉쭉 푸는 걸 여러분은 굉장히 느리게 해석하면서 간단 말이야. 응?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남들보다 앞선 상태에서 가기 위해서는 고전 문학 정도는 필수 문학 정도는 여러분들이 끝내놓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권하는 것은 오독비법 강좌를 같이 들을 때 고전 문학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고전 문학을 하시고 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작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 도움됩니다. 네.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그랬어요. 정형적인 운율 사사조 사음보. 가사만 해당이 되죠. 네 번째,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명암의 대비라는 것은 밝고 어두운 거예요. 그럼 밝고 어두운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 낫이 나와 있죠. 어둠 하고 뒤에 보시면 어둠하고 밝는 날 나오네요. 그쵸? 명암의 대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셔서 5번.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가 나오는 경건한 분위기 그럼 보통 기도할 때 기도조의 어조라던가 이런 게 경건한 분위기거든요. 있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형 베스트 5. 자, 유형 네 번째. 감상 관점 및 종합적 감상. 자, 감상 관점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내재적 감상 또는 외재적 감상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내재적 감상이란 시 안에 있는 요소들로만 감상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외재적 감상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를 끌어들여 감상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소 끌어들여 감상하는 거를 뭐 작가를 끌어들여 감상한다든가 현실을 끌어들여 감상한다든가 독자와 연관시켜 감상한다든가. 자, 해리포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기 나오는 볼드모트 진짜 못된 것 같아. 이런 뭐예요? 내재적 감상이에요. 그냥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느낀 거잖아요. 그런 내재적 감상. 이거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이 작가가 되게 이렇게 이혼하고 힘들 때 써가지고 더 아름답고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상상이 된 것 같아. 응? 그럼 그 작가랑 연관시킨 거지. 그럼 그게 외재적 감상. 작가랑 연관시킨 표현론적 감상이라고 해요. 작가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는 거죠. 그 다음, 현실과 연관을 시킨다면,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인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머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머글들의 모습은 현대인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반영된 것 같아.
모습이 드러난 것 같아. 그러면 현실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감상한 거잖아요. 현실과 현대 사회의 현실과 연관을 지어서 감상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건? 현실 반영이 됐다. 이 작품의 반영론적 감상이에요. 나도 이 작품을 보고 영화 보고 나도 마법사가 되고 싶어졌어. 그리고 코스프레를 하러 간다든지. 이러면 독자한테 뭐 한 거예요? 영향을 끼친 거죠. 자, 무슨 관점? 효용론적 관점, 효용론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종합적 감상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주어지고 보기랑 연관을 시켜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나마 문제를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 자체에 내적 의미만을,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 뭐 시의 화자라든가 청자라든가 시어의 의미라든가 그 작품 자체에 있는 것만 주목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1번.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딱 보자마자 뭐예요? 반영론적 관점이죠. 2번. 그건 조금 지나친 지적 같다. 그 당시 시인은, 자, 시인, 작가 연관시켰네요. 뭐예요? 표현론적 감상이죠. 세 번째. 술과 노을이라. 그거 이미지가 썩 잘 어울리는데 밀밭길이 주는 느낌, 참 뭐야? 이미지, 시어의 이미지니까 바로 이것이 내재적 감상입니다. 명확하죠? 네 번째. 그래도 그렇지. 매일주국이 300날 이어지는 게 어딨어? 그런 말도 안 돼. 이 감상은요, 잘못된 감상이에요. 문학작품은 원래 지어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상하면 안 돼. 잘못된 태도. 그 다음 5번. 그런 걸 상상이라는 거야. 그나저나 나도 이 시의 나그네처럼. 나도 이 시의 나그네처럼 이랬으면 좋겠어. 뭐야 이거? 독자에게 영향을 준 거죠? 효용론적 감상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 감상, 이거는 지금 수능 문제에는요, 사실 이게 한 2, 3년간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사실 이 형태로는 안 나와요. 너무 쉬운 형태죠. 수능 문제는요, 벌써 나온 지가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20년 가까이 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전 문제거든요. 근데 이전 문제의 기초가 쌓여야만 요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요즘 문제는 복합해놨거든요. 옛날 걸 계속 응용한 거야. 그러니까 기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응용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응용하다가 이제 이것이 또 복합적으로 되고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어디로 내려가서 문제가 나오냐면 내신 문제로 내려가서 문제가 나와요. 고1, 2 내신 문제로. 자, 그다음 고1, 2 내신의 수능형 문제 있죠? 그런 데로 내려가 있어요. 자,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자, 전형적인 그 언어 영역 문제입니다.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이건 비문학에도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와요.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그러면 보기의 관점에서 보기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을 체킹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와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것은 그 보기에 나오는 말만 보고도, 그러니까 문제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지문을 보지 않고. 물론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한 8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지문과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보기가 함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다시 1차적으로 보기와의 연관성을 보시고요. 보기와의 관련성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함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차적으로 지문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주세요. 근데 1차적으로 보기와의 관련을 따졌을 때 완전히 명확하게 답이 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냥 주어지는 문제죠. 주어지는 점수죠. 그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피레네의 성입니다. 바다 위에 바위가 하나 떠 있습니다. 기이한 느낌이 들지요. 바위 꼭대기에는 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아니라 표면이 울퉁불퉁한 달걀 같기도 하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질적이고 비일상적인 사물들의 연계는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같은 발상을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자유로운 상상이 대상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와 연관을 한번 시켜볼까요? 신비롭다 나오죠? 두 번째, 현실적이지 않아. 어디 나와요? 비일상적이다 나옵니다. 네 번째, 인간과 격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있는 말과 연결을 계속 시켜보는 거야. 이 선택지에 있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명확하게 보여요. 다시 뭐 하라고요?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 치는 거. 그러니까 비문학의 선생님이 핵심어에 동그라미 쳐라 계속 그 방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문학도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읽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떠있는지 떨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이해의 몫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돌린 것 아닐까? 그러면서 니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력 나오죠. 바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의 한계. 자, 인간의 시선으로 인식하는 것의 한계. 이거 어디에 나오죠? 보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 즉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하게 인식할 수 없다는 한계. 똑같습니다. 5번하고. 자, 그 다음에 시문학 유형 베스트 5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5번째 유형이고요. 시적 변형입니다. 시적 변형은요.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시에서 시로 변화시켰어요. 그럼 변화된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다시 변화되고, 그러니까 즉 삭제되거나 변화되거나 추가되거나, 그러니까 즉 변화된 부분을 체킹을 하고 먼저 체크해. 이 뭐에서 뭐로 A시에서 뭐 보기시로 갔다 보기시에다가 변화된 부분에다가 뭐가 변했는지 체크를 해. 그런 다음에 선택지호에서 찾아놓으면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변했는지 먼저 체킹을 해야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어떻게 냈겠어. 이 시에서 여기 시로 변화를 시킬 때 뭔가 의도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만들었겠죠. 변화된 걸 가지고 뽑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크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문제를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보세요. 가의 A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 할 때. 여러분 이거 잘못 읽어서 틀렸어요. 몇 번 썼을 거냐면 니네가 이거를 5번을 썼을 거야. 찔리죠? 자, 가의 A가 보기를 고쳐 쓴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간 거야. 근데 여러분 보기를 보고 보게다 한 다음에 여기가 훨씬 아실 분이 뭐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이런 식으로 내 혼자 마음을 뭐 이렇게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더 서술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5번의 시적 진술을 더 분명히 하게 그걸로 했을 거야. 약간 얘가 더 산문틱하기 때문에.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여기로 간 거기 때문에 글자 수를 줄여놨어. 잘 봐. 아, 글 있다. 똑같이. 내 혼자 마음 을 빼버렸어. 날같이 아실 이 분 이것도 빼버렸어. 그 다음 향이 맑은인데 이것도 빼버렸어.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하련만인데 하오련으로 바꿨고요. 불빛의 연기인 듯. 연기인 듯인데 연기는 줄였죠. 힘이론. 리를 사용했고요.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란데 모르리 해놨죠. 글자 수를 줄여놨어요. 글자 수를 압축해놓고 힘이론이라든가 하오련만이라든가 리을음을 많이 사용해놨어요. 자, 나라 마음이 뭐예요? 나라 마음 이게 유음이거든요. 다시 나라 마음이 뭐라고요? 유음이에요. 그러니까 리을 이응음이 유음이죠. 얘네들은 울림소리라고 하거든요. 울림소리. 우리나라 왜 선생님이 오독비법 개념 강좌 중에서 그 문법 총정리를 집어넣어놨거든요. 문법 총정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이 말을 진짜 하면 애들이 다 웃거든요. 국어 몇 품사예요? 국어는 자 8품사 얘기하는 학생들 영어는 8품사인 줄 알면서 국어는 몇 품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놓고 문법이 어려워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국어는 몇 품사야? 9품사야. 9품사.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문법이거든요. 그 문법 할 때 이제 자음 얘기할 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거든요. 자음이. 자음 3중체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안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4개 있죠. 자, 예사소리 뭐 있어요? 구두벗어줘 있고요. 된소리 꽃두벗어줘 있죠. 거센소리 피카츄 털 있습니다.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3중체계이고요. 그 다음에 울림소리는 나라,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울림소리가 사용이 되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응? 부드러운 나라 마음 또는 뭐 노란 양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그 다음에 글자 수를 줄여놨어. 압축. 당연히 리듬감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자 3번 리듬감을 살려서 내밀하고 섬세한 정서, 부드러운 음을 리을음을 사용해서 내밀하고 섬세한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4번은 왜 하냐면 문법의 틀을 넣으면 다양한 표현 방법 틀렸어요. 그 문법의 틀 넘는 이런 거 이것 때문에 그러지 내 힘이론이라든가 이런 그 시적 허용 때문에 그런가 본데 아니야. 다양한 표현 방법이라는데 다양한 거 아닙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바뀌어진 부분을 다 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푸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A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그 결과를 두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A가 보기를 고쳐 쓴 거래요. 이렇게 고쳐 쓴 거죠. 바뀌어진 부분 보자. 한 소녀가 저기 언덕 똑같고요. 내려가고 있다는 내리달리는 그래서 달리는 추가됐어요. 소녀의 미소를 머금은 소녀 그러니까 소녀의 미소 이렇게 해놨고 똑같습니다. 미소, 소녀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 죄가 하나도 없다. 앞니가 빠져 추가됐네요. 죄 하나도 없다는데 죄가 빠졌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시상이 좀 더 집약되었다라는 느낌. 집약이라는 건 압축된 건데 앞에 있는 거는 뭐였어? 문장이 두 개란 말이야. 내려가고 있다, 뭐 하다 이렇게 문장이 두 개인데 그 문장이 두 개인 것을 하나로 하면 왜 견문장, 혼문장, 견문장에 있으면 견문장은 집약성이 있다, 음집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두 개를 하나로 압축한 거란 말이야. 문장 하나로. 집약되었다는 느낌 맞고요. 일상적인 어법을 파괴했다. 어디야? 이거 찾으라니까 완전 이상한 데 찾던데. 어디예요? 조사는요. 생략될 수 있어요. 조사는 생략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법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법을 파괴한 거 어딜까?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선생님이 만약에 너네한테 선생님이 어디 갔다 왔는데 우리 어떤 남자 애기 미소에 앞니가 빠져있더라? 가만히 들어봐봐. 이상해. 미소에 앞니가 빠져있대. 말이 돼 안 돼? 미소에 앞니가 빠져있다. 어법상으로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야. 응? 그러니까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 틀렸죠. 어법 파괴했지. 그 다음 죄라는 시어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 자, 중의적. 중의법이라는 것이 뭐야? 두 가지 힘을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죄라는 거. 죄.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앞니가 빠져서 죄다 하나도 없다. 몽땅의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죄 하나도 없다. 진짜 앞에 있었던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럴 때 그 죄. 짓는 죄. 소녀한텐 어린애들한텐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소녀의 아름다운 미소엔 죄가 하나도 없다. 이걸 문맥상으로 보잖아요. 그럼 앞에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잿더미가 있는 거는 이건 심상치 않은 거야. 우리 이 도시에서 잿더미가 폐허가 된 잿더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지금 잿더미가 되려면 폭격 맞아야 돼. 폭격 맞아야 잿더미가 되죠. 즉 전쟁 상황이란 뜻이에요. 전쟁 상황 속에서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그러니까 완전 폐허가 된 곳에 뭔가 생명이 피어났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 속에서 소녀들은 죄가 없대, 소녀. 그러니까 아이들은 죄가 없다, 애는 죄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다시 뭐라고요?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할 때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소녀의 모습이 좀 더 생기 있게 그려진, 좀 더 생기 있대. 뭘 추가했어? 달리는 추가했으니까 생기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소녀와 화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 그럼 공간적 거리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기 똑같잖아. 오히려 좀 더 멀대요. 무엇이요? 얘가 좀 더 멀다고 지금 나왔는데 오히려 얘가 지금 앞니가 빠져가 추가되어 있으면서 저기 똑같고 앞니가 빠져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니가 빠진 게 보일 정도면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나죠. 앞에 것보다는. 그쵸? 자, 공간적 거리를 나타내는 게 적인데 똑같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유형편 5가지를 맞춰보았고요. 다시 시에서 필수 유형, 오독비법, 시가문학 독해법 5가지와 유형 5가지를 한 번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독해법 5가지 뭐라 그랬어요? 외워, 시공, 화대, 지접. 뭐예요? 서술어를 중심으로 독해하라. 구 뭐예요? 시의 구조를 이해하라. 처정태. 자, 그 다음 뭐예요? 처한 상황을 구분해라. 개인이냐 사회냐. 마이너스 현실일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시공화대. 시간은 공간적 배경 나오면 체크해라. 화자와 대상, 주체가 누군지 이런 것들 주체의 얘기인지 아니면 대상의 얘기인지 청자 이런 것들도 구분해줘라. 그 다음 지시어 접속어 나오면 체크해서 시상 전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유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가지 유형 뭐였어요? 1번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유형. 다시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유형. 얘는 어떻게 푼다고? 정서랑 태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정태를 같이 봐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어의 함축적 이미지 유형. 자, 함축적 이미지 유형은 어떻게 한다고? 문맥을 봐라. 밑줄 앞뒤를 봐라. 자, 그럼 세 번째, 표현 및 발상 유형. 얘는 공부해야 한다. 표현 및 발상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기초 개념조차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기초부터 개념까지 기계편을, 오독비법 기계편을 들으세요. 근데 조금 알겠다 싶으면 선생님이 프린트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음속에 또는 한번 써보면서 정리를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개념 실전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4번 감상관점 및 감상관점이 종합적 감상 유형, 5번 시적 변형 유형 해가지고 각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필수적인 유형은 요 세 가지고요. 사실 요 세 가지가 변형되어서 나오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유형은 꼭 공부를 해놓아야 하고, 이걸 이제 그 요즘의 현재의 문제들은, 많이 발전된 문제들은 이걸 복합적으로 만들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짬뽕시키면서. 이것들을 문제 푸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자꾸 훈련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독비법 핵심 특강의 시가문학 유형편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에서 사문문학, 독해법, 그리고 유형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